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요요미 씨 공연 끝나고 반 이상 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하식스를 진행하는 김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계신 네 분은 그 저희 하식스가 자랑하는 고정 코너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왼쪽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부터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내일신문 여당 출입 기자 반장이자 정치부 기자로서는 뭐 최고를 달리고 있는 박준규 기자입니다. 박준규입니다. 예, 그 옆에는 아무 말 소잔치를 같이 저랑 진행하고 있는 직설 정주식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그 옆에는 뭐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하얼빈으로 또 대학을 옮겨서 초파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김우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재입니다. 예. 사실 이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바쁜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식스를 위해서 토요일 이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본인이 어떤 거를 맡고 계시고 하고 계신지를 제가 소개는 했지만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박원석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 날 박원석의 전망이라는 코너를 맡았었는데 제가 이제 선거운동이 바빠져가지고 목요일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목요일 날 박원석의 전망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주에 예측했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자료 화면을 보존했다가 틀어주는 아주 극악무도한 방송인데요. 제가 그래도 대충 많이 맞췄어요. 근데 틀린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틀리면 안 나와야 되겠다. 근데 우리 김준일 앵커는 잘할 때까지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당분간은 계속 출연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는 분입니다. 진짜 요즘은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지금 선거 이번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틀리는 거는 저희가 다 봐주는 걸 눈 감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박준규 기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전 내일신문 박준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하식스에 결합하게 된 것은 애 많은 김 작가가 저에게 강압을 해서 제가 왔었는데요. 제가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SNS를 통해서 대면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녁 늦어요. 그러면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하식스는, 특히 우리 국민TV는 그동안 기울어졌던 우리 언론의 균형을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매체다. 그러면은 그때 끄덕입니다. 이 종편들 중심으로 돼 있는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우리 하식스가 충분하게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박준규 기자는 매일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매일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진행자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그래서 안 나온 적이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못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이사 간다고 못 나온 거 빼놓고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게스트고요. 그 옆에 정주식 편집장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수요일 아무 말 소잔치라는 코너를 맡고 있고요. 오늘 여기 한 5,000분 정도 와 계신 것 같은데 하식스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방송이었나 오늘 새삼 느끼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작진이 아마 관중석은 답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000분이 지금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그 옆에는 이제 김우재 교수는 사실은 제가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말을 놓지를 않습니다. 저보다 20살 어린 분들도 절대 말을 놓지 않는데
먼저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말도 아닌 존댓말도 아닌 어정쩡한 말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친구 김우재 교수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과학자고요. 그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면 되게 귀찮게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 날파리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유전학 연구에 중요하거든요. 저는 원래 캐나다에 있다가 캐나다에서 교수를 때려치우고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3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비행기표는 안 끊어도 될 것 같고 당분간. 그리고 저는 이제 갑자기 뉴스톱이라는데 그 사장이죠? 대표인가요? 대표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문사에 사실은 팩트 체크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방송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방송에 나왔다가 덜컥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시사 방송에 나오는 과학자는 한국에 아마 저 빼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급이 못 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 비판도 하고 뭐 이러면 연급이 안 줍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연급을 안 받기 때문에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김준희 회식세 시작하고 나서 5분이 지나면 저기 다른 메이저 방송에서 그 이승원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참 열심히 듣고 있고요. 제가 이 방송을 꼭 듣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뭐 김준일 대표도 노력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제 그 좀 프리토크 형식보다는 뭔가 그 기억하시 서세원 씨가 중에 한 분은 모두가 주사위를 굴리고요. 거기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가장 재밌는 분에게 저희가 경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1등에게는 청정 지리산 자락 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의 전기가 살아 숨쉬는 깨끗하고 정성이 담긴 먹거리 하나인 자연인의 유정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가장 멀리서 오신 문경에서 오신 분께 드렸던 그 계란이고요. 예, 이건 자연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건강에 좋을 거라고 보시고요.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저희 준비가 됐는데 어느 분부터 먼저 굴려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수 통합 그리고 코로나 인재 영입 정의당 외교 하식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당 박원석 의장이 정의당 걸리면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나요? 다시 일단 박원석 의장 굴려보시죠. 보수통합. 예. 사실은 예, 굉장히 전공에 걸린 것 같아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걸린 것 같은데 잘하실 수 있나요? 보수통합 얘기?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수 통합 해야죠. 예.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이제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면서 비례대표의 유인 효과가 굉장히 큰 선거 제도가 됐잖아요. 비례대표 의석의 유인 효과가 굉장히 큰.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지금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씨도 전광훈이하고 같이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주는 이 뭐랄까요, 원심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일단 커서. 생각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반문 빼고 반문은 다 모여라, 친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방식의 보수대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혁신과 통합 뭐 어쩌고 저쩌고 박형준 씨가 그거 하는 거기서 이제 안철수까지를 포함하는 뭐 중도 보수 대통합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안철수 씨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근데 너무 일찍 가면은 그냥 흡수돼서 그 안에 용해돼 버리잖아요.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일정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철수 씨도 사실은 선거제도가 주는 이점을 보고 저는 귀국했고 그 이점을 활용해서 이른바 중도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자기가 발돋움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겠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님 지나라고 길 닦아놨더니 거지가 먼저
한다고. 아니 정의당이 쎄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그것도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만들어놨더니 뭐 안철수 지나가고 지금 김문수 지나가고 걔나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야 이 제도에.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보수통합이 잘 돼서 대한민국 보수가 저러한 황교안류 점점 더 황교안화돼가는 저런 보수 말고 조금은 상식적이고 조금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내지는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이 국리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보수 통합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하고 박수 쳐줄 그런 의향이 제가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정치인이자 전망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망이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은 자, 보수 통합에 안철수 대표가 낀다 안 낀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전에는 안 낀다고 봅니다. 아, 총선 전에는 네. 안 낀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차기 대선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종잣돈이 있어야 어쨌든 레이스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종잣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안철수한테 종잣돈 만드는 총선이다. 이렇게 보고 종잣돈 만들어서 길게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자, 왜 자꾸 나한테만 물어봐요? 아니 어차피 한 번씩 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부담스럽잖아. 계속 틀릴까 봐. 자, 모두들 이게 박제된 영상으로 다시 돌아다닐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총선 전까지는 보수 통합에 낀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퇴를 한다 안 한다? 총선 전에 사퇴해야. 총선 전에. 아니 왜냐하면 통합당에 누가 올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공천권도 행사하고 지금처럼 뭐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표로서 군림하려고 하면 그 보수통합의 볼륨은 굉장히 좁아지죠. 유승민이 거기 올라타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공동대표 체제든 아무튼 지금 황교안 원톱 체제는 무너진다. 제가 누누이 그걸 갖다가 전망을 했는데 계속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저 못 믿어요.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또 하나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보수 통합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그 보수 통합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 보수 통합에 함께하려는 사람들도. 예. 그래서 그 어쨌든 거기는 김문수 씨 등등해서 박근혜 탄핵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세력이고 태극기 극우 세력이잖아요. 그 자체의 세력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도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요. 지금 우리공화당도 있고 또 이 전광훈, 김문수가 추진하는 정당도 있고 우리공화당 들어갔다가 조원진이하고 싸우고 또 나오려고 하는 홍문정이도 있고 그들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보수 통합에 말하자면 이 메인스트림 거기에는 전광훈이 그 근접하는 건 노땡큐겠죠. 그분들도. 자, 이제 다들 기억하셨죠? 얼마나 틀리는지 다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이견이나 뭐 덧붙일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광화문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시위를 오늘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보셨나요 오늘 그러면? 예, 지나가면서 예. 총궐기 집회를 하시던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대규모 집회 열었다고 욕 엄청 먹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러나시지 않을까. 이건 전 국민적으로 이거는 집단 감염의 우려도 있고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퍼지는 바이러스거든요. 예. 제가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 이게 국민이 공포심이 일어나면 봐주다가도 이게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정광훈 목사가 아마 다음 주쯤에 큰 위험에 처할 것 같다. 굉장히 과감한데 큰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보고 계시죠. 사실 죽은 사람은 200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다 마스크를 90%가 넘게 쓰고 다니는 거 보셨죠. 공포가 주는 이 움직임은 군중을 통제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광훈 바이러스랜다. 정광훈 목사가 그걸 건드렸어요. 전 다음 주쯤에 이분 고소당할 것 같다. 고소. 그렇군요. 바이러스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학자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고소를 당하시는 분이라.
바뀌었습니다 이제. 늘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계세요 그분이 항상. 예. 정광훈 목사한테 큰 일은 고소보다 확진 판정 받고 뭐 이런 게 큰일 아니에요. 확진 판정이요. 고소는 그분이 일상이잖아요. 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분이 기침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간단하게 예, 예. 이 보수 통합을 볼 때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키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보수 통합 이 절박함 그리고 명분 대 이 절박함 대 명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기득권과 명분이냐 아니면 절박함이냐 이건데요. 이 보수 통합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바탕에는 이 합치지 못하면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총선을 이기려면 무조건 합쳐야 된다는 정치 공학 때문에 합쳐지는 건데 그 안에 과연 이것을 위한 그 절박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어야 내려놓는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절박함이 그 정도까지 있을 거냐? 두 번째는 유승민과 안철수가 명분을 내려놓고 붙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 절박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통합이 완전한 완전체 통합보다는 절반의 통합. 예를 들자면 안철수, 유승민이 참여하지 않는 절반의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유승민이 빠지면 누구랑 통합을 안 해요 도대체? 새로운 보수당의 일부와 이 원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과거의 새누리당이었던 분들이 결합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문수 무시합니까? 네, 김문수랑 합칠 수도 지금 있죠. 그분도 원외에 계시는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셨다가 틀리면은 나 야유를 보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하기 전에 저희가 마이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다 태그가 붙어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아이돌 마이크. 예. 저희들이 아이돌이 된 느낌인데 이거를 각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 MC 늘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늙은 뽀로로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고서 이게 제가 안경을 동그란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뽀로로 닮았다. 근데 늙었다. 그래가지고 늙은 뽀로로라고 붙여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박원석 저는 의장은 뭐 박도사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정치 예측을 하고 전망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도사처럼 잘 맞춘다가 아니고 잘 못 맞추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도사처럼 잘 맞춰라 이런 뜻으로 제작진이 아마 붙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박 반장인데요. 박 반장. 저는 여당 반장이면서 국회 반장입니다. 제가 국회 그러니까 정치부 출입을 7년차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제가 2년 동안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 달 동안 제가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여와 야를 입장을 제가 잘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옆에 정주식 편집장은 정스톡. 이게 뭔가요? 스톡이 주식이죠. 주식이요. 정주식, 정스톡. 예. 이걸 붙여주셨는지 몰랐는데 제가 그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안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걸 붙여주신지 몰랐어요. 어쨌든 정주식. 예, 정스톡 채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한가 이번에. 알겠습니다. 네. 그 옆에 가장 좀 이상한 얘기예요. 고급.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태그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 진짜로 고급 과학자고요. 그 한국 그 연구재단에서 하는 과제 이름이 고급 과학자 초청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되게 연구하는 우수한 연구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연구비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고급 과학자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 칼럼에도 고급 과학자로 쓰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셨을 테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토크를 해보죠. 두 번째는 어느 분이 던지시겠습니까? 네, 박준규 기자 한번 던져보시죠.
정의당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씹고 뜯고 그래야지 맛인데. 예. 아 인재 영입 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세게 던졌습니다. 그렇네요. 자 인재 영입 일단은 뭐 각 정당들이 뭐 인재 영입을 지금 몇 호까지 했나요? 민주당이 16호? 15호? 15호까지 했고 한국당이 9호인가? 한국당은 그 이전에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는 7호, 8호? 뭐 어찌 됐든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우리 전문가니까 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인재 영입이 민주당이 조금 약간 미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인재라는 것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총선에서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발현할 거냐. 우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인재 영입이 필요했었고 많은 지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20명의 인재 영입을 할 계획인데요. 과연 이 20명을 데려와서 현재까지 했을 때에 어떠한 시대 정신을 보여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포커스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냥 두루 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을 데려온 그러한 모양새가 갖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도 새로운 참신성과 또 적극적인 인재 영입 이런 방식이 충분하게 우리 유권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많은 분들이 이미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또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좀 참여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 그 중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한국의 아이돌의 역사를 보면은 아이돌 숫자가 처음에는 한 3명 정도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SES 3명이었어요. 뭐 그러다가 한 명이 늘어납니다. 핑클 4명, 뭐 H.O.T 5명이니까 제스키스 6명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군지 사서 구분이 안 돼서 뭐 유닛으로 활동하고 이러는데 지금 인재 영입이 딱 그런 게 아닌가. 독수리도 오형제 5호까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 10호 중에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기억나는 게 지금 원종건 씨밖에 없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한국당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언급할 수준의 그러한 인재 영입이 많지 않아서 민주당만 보면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한 고민들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인재를 영입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돼 있지만 대체로 양종철 위원장, 민주연구원장과 또 최재성 의원 주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로 수렴하는 의사 과정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 누군지가 금방 세워 할 수 있어요. 검증할 때도 우리가 기자들이 쉽게 이렇게 포착하는 것도 이 검증 단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인한테 확인을 거쳐야 되고 주변의 평판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새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원종건 사태가 불가피하게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초기에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게 조금 지나서 2월 말 3월 초 또 3월 넘어가서 나왔다면 상당히 타격을 입고 수습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관리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여러 발언들을 하게 될 거고요. 이분들의 뒷조사를 야당 공격수들이 주로 파헤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민주당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정치권의 이른바 인재 영입 혹은 수혈이라는 그런 이제 새 인물의 등장은 과거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DJYS도 인재 영입을 했고 그렇게 영입됐던 인재 중에 한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거나 혹은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취해졌지만 한때 굉장히 촉목받는 리더였던 이인재 전 의원이나 그리고 이른바 이제 386 지금의 이제 정치권의 주류가 된 이분들이 다 홍준표 전 의원도 영입 인재였어요. 영입 인재였었죠. 이게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 또 그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스토리나 혹은 경력 이런 걸 가진 인물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인재 영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인물 등장 방식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영입도 중요하지만 정당 안에서 성장한 그리고 정당 안에서 준비된 이런 새로운 인재들의 등용문이 열리고 그 등용길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다른 당들에 비해서 뭐 이제 정의당은 이제 그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재 영입이나 이런 거를 별로 안 하는 정당 중에 하나고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뭐 비례대표로든 아니면 지역에 출마하든 이제 그런 그 인재 양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걸 더 선호하는데 정의당도 이번에 부분적으로는 인재 영입이 있었습니다. 뭐 이자스민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병록 해군 제독이라든지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스펙과 스토리에 주목해가지고 인재 영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그 의제들이 있고 또 국민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이주민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200만 명이 넘었고 장차 500만 명까지 늘어갈 텐데 사실은 이주민들이 별로 국민 대접을 못 받고 있고 그런 걸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을 한 거고 또 국방 전문가로서 해군 제독 출신의 뭐 이병록 제독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한 건데 저는 원종건 씨의 이 사고죠 일종의 사실 그걸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내밀한 어쨌든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공당이 물론 소문을 수집해서 평판을 수집해서 걸러낼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하지는 못했을 텐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냐면 지나치게 스펙과 스토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를 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만큼 검증됐고 훈련됐고 혹은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런 어떤 영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단지 스토리가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점을 봐야 되는데 아마 이번 인재 영입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거울 삼아서 이후에 정치권이 새로운 인재를 정치권 안으로 불러들일 때는 그런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혹은 뭔가 이게 휴먼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정말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그런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그 90년대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영입이 된 인재들은 굉장히 그 각 당에서 귀하게 쓰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서의 그 각 당의 인재 영입을 보면 과연 저 당에서 저분들을 정말 귀하게 쓰고 싶은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제 액세서리 소모품으로 좀 소모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그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뭐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를 보면 뭐 이제 뭐 법을 만들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이제 뭐 사회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에 가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그 귀한 직업인데 인재 영입 국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인가를 그 인재 영입된 그 인사들에게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막힌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만큼의 어떤 정치 이외의 영역의 스타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어서, 아니면 얼마나 그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냐. 근데 이런 질문들이요, 사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국회의원을 검증하는 적절한 질문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재 영입 경쟁은 약간 정치 혐오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쇄신 요구는 사실 상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그러니까 기성 정치를 못 믿고 정당을 못 믿고 정치인을 못 믿는 이 정치 혐오의 정서가 항상 존재하는데, 선거 때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각 당의 전략으로 약간 대증요법 방식으로 인재 영입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그 에서 참사 문제들이 불거진 이 시점에서는 과연 인재 영입의 진짜 목적이 뭐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재 영입 관련해서 아마 김우재 교수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고급 과학자를 왜 인재를 못 알아보고 영입 안 하냐고. 야, 예. 이제 하지 않은 말을 막 지어내는군요. 저는 대한민국은 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재 영입을 그래 뭐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이렇게 정당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인재 영입을 스토리로 뽑는데 백종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사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원종건? 전 원종건 누군지 몰랐거든요. 읽어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이 뽑는 분들이 또 인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치한 정치라고 생각하고 정치쇼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에 더 집중하고 제도에 집중을 해야겠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여자 남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 문과 이과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무슨 새누리당하고 전부 인재에서 이공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제가 인문학 정부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인문학 정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문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에게 장영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성군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장영실은 없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외국에 나가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런 시대 정신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뭐 제가 과학자라서 저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우재를 국회로? 아니 이거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공계 인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눈을 확장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인재 영입 솔직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품이 많아서 계속 중간중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중 방청객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에게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0살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빠랑. 아빠랑.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물이 뭐 드리면 되나요? 예, 미숫가루. 예. 예. 홈런볼과 미숫가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봤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계속 핸드폰으로 딴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참으시고 유튜브 보면서 참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예, 계속 토크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예, 정식 편집장 한번 던져보시죠. 보수통합 빼고 나온 거 빼고 예. 인재영을 빼고 좀 이렇게 옆으로 돌려봐. 옆으로 이렇게. 예. 외교와 를 진짜 어렵다 이거는. 뭐 외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굉장히 많은 뭐 외교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네. 거를 일단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가장 당황스러운 그 면이 나와가지고 사실 범위가 가장 넓어요. 지금 예. 나머지 주제들은 좀 뾰족뾰족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교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네. 먼저 딱 요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에 가장 아쉬웠던 일이 그 하노이 노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가장 좀 그 대통령 본인도 아쉽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그 지지율 고공비행을 할 때 가장 큰 그 동력을 제공했던 게 사실은 저 북미 대화 그리고 또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그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3번을 쐈다 이후에 그래서 그 미국 그 북미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면서 그 대통령과 여당의 어떤 그 지지 동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그 틀어지다 보니까 그 그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운신의 폭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게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그 국제 관계에서 뭔가 그 정부 여당에서 기대할 만한 이슈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총선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국제 관계, 그 북미 관계, 남북 관계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지지율은 이미 좀 다 빠져서 더 이상의 악재는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다만 그 다음 주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원 그 탄핵 표결이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 탄핵이 표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좀 미국 국내 정치가 조금 이제 안정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다시 그 북한과의 대화가 조금 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 지금 당황한 게 굉장히 역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나오는 지금. 대로 막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말 소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걸 왜 넣습니까? 외교요. 네. 당황하라고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황하라고. 원하는 질문을 예. 해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하시죠. 일단 그 대한민국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게 그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사실은 정의당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파병 문제 뭐 이런 거에서도 정의당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그런 뭐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한 가지 그런 그 뭐랄까요 저의 생각이랄까 소신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약소국 외교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봉건 사회를 끝내고 근대화되던 시절에 침략을 당하고 열강도의 각축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국가였지 않습니까? 급기야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또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미군정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외교랄 게 사실은 없고 4강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게 대한민국 외교의 거의 전부였다고 봐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서 우리 DNA 속에 녹아있는 중진국 외교를 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나 혹은 그 경제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원조를 받아서 말하자면 이제 경제 개발을 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됐고 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약소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 분단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4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정세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이제는 약소국을 벗어나서 좀 중진국으로서 어깨 펴고 당당한 그런 외교적 행보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게 이른바 신남방 정책이에요. 그게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동아시아하고 미국만 그리고 우리하고 진짜 거의 접점이
별로 없는 유럽만 쳐다보는 이런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사대주의적인 외교거든요. 아니면 중국 근래 들어서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가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뭐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우리하고 별로 나쁜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10분 활용하면서 그 아세안과의 외교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 정책에서 중진국 외교로서의 대한민국 외교 DNA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비전이나 혹은 전략적인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중진국으로서의 어떤 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의당이 또 김종대 의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정의당의 어떤 뭐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박근혜 정부 때 외교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도 출입하고 그래서 아마 박정규 기자가 그거를 가장 잘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 정부하고 현 정부의 외교 뭐 이런 외교력이나 어떤 것들? 제가 2015년 9월 그러니까 중국의 천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 낭위에 서서 그 열병식을 보는 그 장면부터 제가 출입을 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못 간 것은 뭐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못 갔는데 여튼 그때부터 제가 쭉 보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이후에 쭉 보면 유럽을 상당히 강하게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을 여러 차례 갔고요. 유럽에서는 특히 본인이 이 6개월 동안 공과대학을 다녔던 이 파리에서 그 내려가서 그 도시 이 프랑스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을 갔는데 주로 무엇을 했냐면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가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세안 아프리카를 가면 그는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고 새마을 운동을 자신들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본인 중심의 그런 시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위안부 협상을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압력에 상당히 밀려서 급하게 일본과 협상을 맺는 그런 과정도 제가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이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중개자 역할, 중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역할, 정체성은 충분히 잘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들을 빠르고 또 어떤 성과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매우 불같이 타올랐다가 점점 그들이 강대국의 어떤 정치적 논리로 어떤 성과를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또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큰 점수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성실하게 꾸준히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꿔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다음에 민주당이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야 간 다음에 바꿔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고 어떤 성급하게 어떤 이벤트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끝까지 가보고 또 그래야지 뭔가 평가할 것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김우재 교수의 어떤 관점이 궁금한데 해외에서 계속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외교라는 것들은 어떤 건지
어떻게 교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네? 해외나 교민들은. 해외 한인회라는 거는 이제 동네 양로원 같은 곳이라 그 캐나다든 미국이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인들의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 한인회도 정치권이랑 똑같이 야당 여당 싸움을 하고 있고 뉴욕 같은 데 한인회가 2개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은 한국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해외에 있는 한인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교를 좀 상상력을 높여서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외교는 정치적인 그런 외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10년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길게 보면 세상의 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가고 있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전부 다 미국이 발전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동력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랑 외교를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 있어요. 같은데요, 지금. 예, 전 뭐 그것도 보고 가는 거긴 하지만 과학 외교를 해야 됩니다. 과학 외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저렇게 지금 과학 기술이 논문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그 블록체인이나 어떤 뭐 그 얼굴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거든요. 그럼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는 빼와야 돼. 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재를 수출해서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안 하고 있죠. 말레이시아 아까 얘기하셨는데 똑같아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인들도 많이 가고 있고 근데 거기에 이공계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거기 가서 장사하는 건 미국에 옛날에 가가지고 세탁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탁소에 썼던 한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인재들을 한국 대학원으로 데려오고 우리나라 인재들 글로 보내서 교수를 시키든가 뭘 시키든가 해야 되거든요. 이공계 인재들을. 그래야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여기서도 논의하는 외교의 폭이 너무 작다. 넓고 크게 봐야 된다. 과학자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급 과학자. 고급 과학자. 저는 뭐 다른 또 시각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고급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왜 김우재를 국회로 이렇게 들리죠? 김우재 국회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크를 하죠. 지금 남은 게 정의당이 남았고요, 하식스가 남았고 코로나가 남았어요. 어떤 거 걸리기 원하십니까? 하식스. 하식스를 고르셨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은 예. 하식스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갔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걸 나가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소를 4건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겠다고 했던 거는 뉴스톱에 썼던 글이 여기서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예, 올라가. 네, 단세상이라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뇌가 무슨 뭐 숨을 쉰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비판했다가 글을 썼다가 제가 좀 무서워서 김준일 대표한테 김어준 일을 좀 해야 얘네들이 내 말에 겁을 먹고 날 안 건드릴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거길 안 나갔으면 고소를 안 당했어요. 그거를 딱 20분 나가는 바람에 제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방송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식스라고 국민 TV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 당시부터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김용민 씨랑도 김남훈 씨가 여기서 프로레슬러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김남훈 씨 방송에. 그때 김용민 씨하고 사진도 찍고 다 있어요. 누구죠? 그분 YTN 계신 분? 노정면. 예, 그 노정면 국장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국민 TV가 진짜로. 그러니까 저를 평범한 독자로 보시면 됩니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이런 중산층의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국민 TV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프로들이 뜨질 않길래. 제가 팟캐스트도 몇 개 들었었거든요. 그 노래하시는 분 있죠, 기타로. 그분 누구시죠?
예, 그분이 하시는 팟캐스트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TV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러고 한번 나갔었는데 뭐 무슨 그 진행자는 급이 저기 손석희의 아래 있는 사람인데 스튜디오는 뉴스룸 스튜디오인 거예요. 이게 뭐 묘한 언밸런스가 너무 웃겨서. 근데 자기가 병마 시사를 한대요. 병마 시사. 병맛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마포대교가 뭐 무너졌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가서 웃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첫날 가서 그냥 웃겼습니다. 이렇게 막 웃기는데 저 빼고 아무도 안 웃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웃긴 적 있었어요? 아니 웃기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컨셉이 뭔가 근데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2주에 한 번씩 진짜 지금 제가 대전에 있거든요. 이걸 한번 오면은 KTX 값이 출연료보다 낮습니다. 아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손해 보는 장사인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며칠 전이죠. 그 술을 한잔 하면서 그 뒤풀이 때 얘기를 했는데 스튜디오를 좀 바꾸면 안 되냐. 너하고 안 맞는다. 급이 너무 높다. 스튜디오가 거기 돈 많이 들이셨죠. 국민 TV에서 거기 몰빵하신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낸 게 그 스튜디오는 놔둬라. 그거는 진짜 중요할 때 제가 손석희급이 되면 쓰고 그 앞에다가 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좀 테이블톡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헤드폰 하나씩 끼고 직장인들이 뭐 소리로만 들을 수도 있고 뭐 가끔 궁금하면 갑자기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컨셉으로 생활형으로 가야 이 퇴근 시간에 이승원의 세계는 지금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고른 이유가 저는 이게 잘 되길 바라거든요. 저는 국민 TV라는 게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염원이 모여 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 친구가 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약간 상상력을 펼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걸 듣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고쳐 나갈 점들이 좀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남은 얘기는 제친한테 이메일로 보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이 스튜디오가 언밸런스하다라는 거를 딱 제안을 받고 딱 오자마자 느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근데 뭐 제가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은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초기에 거기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좀 굉장히 힘을 빡 줄 때. 근데 이거를 또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 TV 시청자 조합원 여러분들이 의견이 그런지를 한번 보고 뭐 좀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다 저희 이제 하식스 지금 출연진 분들인데 뭐 하식스와 관련해서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는지. 아니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 TV도 잘 되고 또 하식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국민 TV에서 과거에 팟캐스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최민희 의원님하고 또 새날이라는 그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그 푸른나무라는 분하고 셋이서 민정당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꽤 그 팟캐스트가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시절이 아니고 그냥 팟빵으로만 했던 시절인데 그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저희가 한 번 모여서 2편을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2017년 대선 앞두고서 너무 바빠져가지고 최민희 의원님이나 저나 그 뒤로 이제 그 팟캐스트는 접고 언제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또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하자 이렇게 이제 기약만 하고 최민희 의원님하고 따로 하는 방송은 아직 뭐 지금 이제 김용민 씨하고 김용민 씨 채널에서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 TV가 일종의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기성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 이래서 정말 그 소중한 돈들을 모아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하식스가 많이 생기고 또 매일 방송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진행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구독자도 많아지고 또 조회수도 많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계속 이렇게 좀 이 방송을 잘 만들어가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 시사 뉴스를 대표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잘 안 맞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굉장히 편향된 방송을 해야 이게 구독자 수도 늘고 그다음에 조회수도 올라가는데 김준희 씨 자체가 뭐 편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약간 무슨 좀 너무 까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제 유튜브라는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포지션이 좋습니다. 또 너무 이게 지나치게 이 편향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면 그런 프로그램은 많아요. 유튜브의 세계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정말 정론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오랫동안 롱런하고 더 많은 구독자들과 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정말 큰 좋은 덕담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하식스라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에 좀 조심스럽게 한데 사실 유튜브에서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고퀄에 속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전달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정말로. 뭐 어느 프로그램이나 뭐 그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그런 그 팟캐스트 굉장히 그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이나 시청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고급진 시청자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고급진 과학자와 함께 보는 고급진 시청자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핫식스가 더 빠르게 떡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몇 명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진행자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쪽 얘기만 못하는 분들이에요. 한쪽 얘기만 하면 좀 있으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런 분들은 유튜브는 이런 분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무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극단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알고리즘 자체가 도달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어쩌면 불리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기반의 시사 프로그램이 이런 식의 균형에 대한 강한 강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희망과 전망은 다르잖아요. 저는 핫식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게 냉정하게 유튜브 기반의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망할 것이다 이런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쓰기도 했었어요. 막말을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로 올리셨더라. 망할 거다 핫식스. 아니 그걸 방송에서 캡처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더 핫식스 같은 프로그램 이런 그 객관주의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유튜브에서 잘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스타트업계를 보면 피벗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벗.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공한 스타트업이 피벗을 한두 번씩 했어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처음 컨셉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상황을 보고 피벗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제 생각에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참담합니다, 사실. 참담한 정도는 아니고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걸 하려면 제가 아주 싸게 자문을 받고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해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박종규 기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핫식스를 유튜브 기반이긴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더 정보에 대한 충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 핫식스에서 들었어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또 바람이고요. 국회에만 기자가 1,6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1인당 10개, 20개씩 쏟아내면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겠습니까? 핫식스를 6시부터 보면 그러한 분들을 잘 모시고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 나오는 걸 제가 보면
다른 유튜브하고는 또 다른, 또 공중파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담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현정, CBS 김현정도 보는 하식스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토크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로 오늘의 토크왕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역시 우리 유정란을 1등에게는 유정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자, 박원석 의장이 잘했다. 환호와 박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준규 기자가 오늘 잘했다. 인재영입. 자, 박수 환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주식 편집장의 외교가 제일 잘했다. 소리. 겸손함을 보이면서 예. 자, 고급 과학자 김우재 박사가 제일 잘했다. 자,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김우재 박사에게, 김우재 교수에게 저희가 유정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제작진들 이 네 분 게스트와 함께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